중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노벨의 과학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통찰력이 없는 태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벨이 처음부터 좋지 않은 의도로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다면 저는 이 노벨의 태도가 굉장히 이기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저는 노벨의 이러한 의도가 처음부터 나쁜 의도가 아니라 미래에 이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사용될지 제대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찰력이 없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와 연결지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해보자면 두 번째는 나의 제시문에 나타난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나는 과학자는 우리 일상생활의 그 사회가 흘러가는 흐름의 영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흘러가는 방향이 만들어지는 데는 과학자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가와 연결지어 보자면 나에서 나타나는 그것은 과학자의 사고로 인해서 사회가 좋게 또는 나쁘게 변할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도구가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지 생각을 한 다음에 신중하게 제작을 해야 되었었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에 나타난 제시문에는 황우석 박사의 이제 논문 조작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과학 연구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과학 연구 윤리라는 것은 과학자가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회의 흐름부터 이 사회가 이제 과학자들의 연구에 지원을 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물론 자신의 연구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험실에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실험실에 지원비를 더 주기보다는 이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또는 실험을 처음 진행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과학자들에게 지원비를 더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야 이러한 과학 연구 윤리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러한 제도가 바뀌게 된다면 더욱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과학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 30초. 네. 자, 두 번째 심리학도 무조건 저는 제시문 1번에 대해서 노벨이 과학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접근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과 그 사회 전체를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방면에서 접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함으로써 첫 번째로 얻은 것은 자신의 돈과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희생과 좀 더 편리함을 주었고 희생을 줄여주었고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좀 나쁜 방면으로 쓰여서 노벨의 명성에 좀 해가 되긴 하였지만 그거를 노벨은 또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벨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회에 공헌했기 때문에 노벨은 과학을 자신과 사회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면에서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제시문에서 그 과학자의 윤리적인 것에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윤리적인 통찰하고 통감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서 노벨을
비판해보자면은 노벨은 살짝 사회를 읽는 것이 조금 부족했었고 그때 그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사용됐을 때 바로 그것을 끊는 그러한 결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을 하는 국가에 다이너마이트를 공급하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것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노벨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윤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시문에서 황우석 박사는 논문을 조작해서 이렇게 논문을 제출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쓰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가서 좀 더 감사를 확실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감사를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 분위기를 과학자는 위대한 발명을 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사회의 윤리를 지키면서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과학자의 그런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계속 심어주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분 44초입니다. 가급적이면 1분 40초에 맞추어서 해봅시다. 시간대로 신호를 보내주세요. 네. 저는 먼저 과의 제시문의 취지는 노벨이 과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벨이 과학에 대한 태도는 처음에는 궁금증으로 시작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다이너마이트에 관련된 과학 기술을 알게 된 것도 우연히 자신의 궁금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잘 만들어졌을 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을 때는 자신이 나서서 기업망을 구축할 정도로 자신의 이윤을 챙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처음에는 궁금증을 시작해서 자신의 이윤을 챙겨주는 존재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로는 그 과학자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노벨이 자신의 다이너마이트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됐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과학 연구 윤리의 부분에서는 먼저 이 과학 연구 윤리 같은 경우는 이런 과학 분야에 대해서 윤리학에 있는 윤리적인 측면을 같이 적용한다는 말인데 이런 윤리적인 부분은 갑자기 성인이 되어서부터 하는 것이 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의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또한 최현진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지원비 방식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48초입니다. 네, 질문 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혹시 거기 지금 문제 써 있나요? 아니면 프린트 해놓은 거 있나요? 자, 1번 문제가 뭘까요? 한번 말해주세요. 1번 문제. 네. 다 제시문을 읽고 노벨이 네, 그것도 괜찮고 형식이나 종류는 1번 문제 말해줄 수 있을까요? 제시문 가이드로 노벨이 과학에 대한 태도를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보여주고 네,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아까 들었을 때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학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벨이 과학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거 보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의 내용은 다들 노벨이 과학에 대한 태도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비판에 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노벨이 과학에 대한 태도는 그러니까 저라면 이렇게 쓸 거예요. 제시문 가에서 보았을 때 노벨이 과학에 대한 태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어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뭐라고 써있죠.
일을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구성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1분 30초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이니까 이렇게 요구한 것만 말을 해도 1분 30초가 다 가요. 그러니까 아까는 요구한 거를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좀 자기 생각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자, 최현진 토론자부터 갈게요. 근데 약간 겹치는 게 많긴 하다. 일단 다음 질문은 고동훈답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훈 토론자께서는 우선 노벨이 과학을 발전시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노벨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제 죄책감을 느끼고 노벨상을 만듦으로써 이제 자신의 태도를 반성했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희생자의 수도 너무 크고 노벨이 이제 자기가 더 통찰력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많은 사상자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벨이 일단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게 된 계기가 처음부터 연구하게 된 계기가 원래 광산에서 쓰던 그런 폭발물이 너무 작은 충격에서 터져서 많은 인구들이 죽고 경제적 손실도 있어서 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의도는 그 광부들을 구하고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해주기 위해서 발명을 한 건데 그것을 악용한 사람들이 뭔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광부라는 직업에 많은 사람들을 살렸기 때문에 저는 사회의 이익에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신예림 토론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예림 토론자께서는 이제 노벨이 궁금증으로 인해서 시작을 했다가 이익을 추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벨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만약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처음에 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시점에는 이것이 폭탄으로 살인을 하는 그런 폭탄으로 제조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그게 광부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였지만 결국에는 이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살상 무기로 사용하면서 이게 악영향을 줬어요. 그러면 처음에 노벨이 자신의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영향을 끼칠 줄 모르고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노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것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결과물 가지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까지 할게요. 자, 바로 고정호 토론자 나올게요. 예림 먼저 하고 싶어. 맞다. 순서가 바뀌었어.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 2차 토론. 신예림 토론자께서 우선 발언할 때 통찰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통찰력을 키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문제? 최영수 통찰력을 키우는 태도는 일단은 이제 사실 저는 이 통찰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이제 사회에서 과학 연구를 할 때 통찰력 없이 자신의 연구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방법이 어떠한 결과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게 연구 과정부터 철저하게 검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통찰력을 이제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노벨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 없을 아무리 통찰 그 상황에서 그렇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는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쓰임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보다는 이렇게 광산에 일하는 광부들의 피해를 줄임으로써 좀 더 큰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를 제작한 거로 여겨지고, 그리고 또 그때 상황 당시 세계 1차 대전이 이렇게 막 독일 쪽에서만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된 것이지 전 유럽 쪽으로는 그렇게 큰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기 때문에 저는 노벨이 통찰력이 부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예린 토론자께서 사회 미리 윤리적인 과학자를 사회적으로 세 번째 제시문에서 말했던 윤리적인 과학자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렸을 때니까 윤리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았을 때 그 지금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문제점을 알려주고 그것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예림 토론자 같은 생각인데, 저 또한 윤리라는 부분이 한순간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한순간에 그런 개념이 잡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꾸준한 교육을 받고 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면서 체험하고 관찰하고 느낌으로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3분 30초. 저는 먼저 고종호 토론자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호 토론자는 처음에 이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진 게 광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읽었을 때에는 이것을 처음에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그 자신이 우연하게 그런 기술에 관련돼서 알게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노벨이 그런 그 광부들의 피해나 그런 것을 계속 자기가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러한 새로운 발견을 했을 때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실전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걸 보고 그러한 현상을 보고 이건 여기에 쓰이면은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벨은 그런 게 안전히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발언을 하실 때 최현진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면서 처음에 이 노벨이 이것을 만드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거에 대한 책임은 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신 것이 맞나요? 네. 그러면 지금 그리고 과학 연구 윤리에 대한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중간중간에 감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그것이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보면은 그 연구기가 다른 데서 개인 사적으로 쓰이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논문을 막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논문을 이렇게 베끼는 행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에 검사하는 것이 좀 더 강화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현진 토론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현진 토론자는 얘가 통찰력이 없어서, 노벨이 통찰력이 없어서 그런 나쁜 의도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게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의도가 나쁘진 않았더라도 노벨이 그 폭발력이 있는 물질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 자기가 이익을 찾고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사회에 충분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0초입니다. 자, 지도주간 하고 넘어갈게요. 최현진 토론자 처음에 질문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파악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은 듣는 사람, 그러니까 학생이든 아니면 교수님이든 누구든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짧고 간단하게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답변을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이건 주도권 질답 시간이 아니라 주도권 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종호 토론자의 의견을 물어서 만약에 현진 토론자 같은 의견이 나왔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같은 의견이라면 같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제 의견을 그렇죠. 덧붙여서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신예림 토론자 의견이 달라요. 질문을 던졌어요. 답변이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저와 다른 관점을 제 의견을 반박을 해야겠죠. 같은 의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질문과 답변을 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을 함으로써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하라고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호 토론자 같은 의견이면은 답이 돌아왔을 때 최현진 토론자의 의견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답변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추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만약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에 대한 최현진 토론자의 반박이 들어가야 토론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전 먼저 고종호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 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동조를 해주시긴 했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과학연구윤리 문제에 대해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사회적인 인식의 관점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신이 그 사회적 윤리를 자기가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윤리라는 게 짧은 기간 안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신예림 토론자가 1차 발언 때 말했듯이 초등학교 유치원 단계부터 차근차근 과학자란 무엇인지 어떠한 윤리를 지켜야 하는지 또 이러한 윤리 안 지켰을 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 커리큘럼을 잘 정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현진 토론자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진 토론자의 1번과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먼저 처음에 그 노벨이 처음에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처음부터의 그런 노벨의 처음에 그런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그 노벨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노벨의 그 다음 행동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물론 자기가 그 노벨이 만든 발명품에 대해서 통찰을 있게 바라보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 이후에 아까 신혜림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통찰 있게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처리될지 생각하지 않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조금 반대하는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것을 만드는 기술 자체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이윤을 추구했을 때 물론 통찰력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이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에는 노벨의 문제점이 있지 않지만 이 이후에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노벨이 그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노벨의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신예림 토론자께 질문하도록 신예림 토론자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예림 토론자께서는 이제 다 제시문에서 해결 방안으로 연구비 지원을 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최은수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험을 그 결과에 따른 아니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간 불치병이나 새로운 신약 같은 약을 개발했을 경우에 아니면 그런 과정이 충분히 과학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을 때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예림 토론자와 같은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통찰력 부족도 이유가 있지만 그 노벨이 있었던 당시 시대에는 이렇게 연구비 지원으로 인해서 노벨이 이러한 결과품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노벨의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과학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과학을 대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의 결정은 사회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회가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줄 때 또는 어떠한 연구 주제를 던져줄 때도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고종훈 토론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종훈 토론자께서도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개인에게 윤리적인 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개인의 행동이 바뀌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이야기는 개인이 윤리적인 부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가 나서서 개인이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게 사회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의견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연구에 도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실험에 대해서 사회가 이제 도와주는 과정에서 더욱 도와주는 방안이 좋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5초입니다. 행동한 준비 시간.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시간. 예.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신예림 토론자께 질문을 할 텐데요. 앞서 노벨의 태도를 말할 때 처음에는 궁금증에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익 때문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왜 전 이익 때문에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거라면 왜 자신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주지 않고 노벨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신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사회에 공헌하게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질문에서 말씀해주신 자신의 이윤 때문에 했다면 이것을 왜 대대손손 물려줬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대대손손 물려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노벨에 관련된 상을 만든 것은 물론 이윤을 추구하였지만 이 이윤을 추구함으로써의 결과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많은 살상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헌 차원에서 노벨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예림 토론자의 말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 게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만들었다면 자신의 만든 의도치 않은 결과물이지만 자신의 의도치 않은 결과물에도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사회를 먼저 생각해서 그러한 자신이 의도치는 않았지만 자신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회에 공헌한다는 것 자체가 노벨은 물론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런 개인의 이익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함으로써 사회에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치중을 하지 않았나 사회적 이익에 좀 더 치중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65초입니다. 저는 노벨이 과학에 대한 태도를 한문적으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사회 발전을 위한 과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광부의 노동자들을 생각해서 안전한 폭발물을 만들었고 그런 폭발물이 사회에 악용되어서 사용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이라는 사회 문화, 과학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상을 만들어서 좀 더 대중적이게 그런 대중의 발전을 이바지하는 데 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노벨은 과학을 사회 발전을 위한 그러한 태도로 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노벨이 좀 약간은 아쉬웠던 게 그 윤리적인 문제가 당시에 바로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우석 박사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계속적인 감사와 그리고 초등학교 그리고 어릴 때부터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초등학교 때는 윤리란 무엇인지라는 것을 좀 깨우치는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좀 더 발전돼서 이런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힐지 세 번째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윤리를 좀 더 잘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44초입니다. 먼저 아까 제시는 그걸 듣고 하는 노벨이 과학을 대하는 태도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면 저희 인문과 같이 처음에는 궁충을 시작해서 이윤을 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윤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결과물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기업만 구축했고 더 좋은 폭발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처음에는 이윤을 추구하였지만 결국에는 이 많은 살상 무기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끼치는 걸 보고 충분히 자신의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을 만들어서 사회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노벨의 태도에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윤리적인 차원을 적용했을 때의 노벨의 행동을 보자면 물론 처음에는 정말 의도가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노벨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윤리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후에 행동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황우석 박사의 문제를 보고 과학 연구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개인과 사회가 모두 노력하는 방안으로 있어서 어릴 때부터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연구 지원을 해야 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7분입니다. 37초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추현진 초론자 먼저 할게요. 저는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라는 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 딥스라는 책부터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란 딥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딥스라는 아이는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너무 과도한 관심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이 아이는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유치원에서는 말도 잘 하지 않고 그저 잠시 흥미만 보일 뿐이지 아무런 유치원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이들은 딥스를 일반 아이들과 몇몇 교사들은 딥스를 약간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 담당 유치원 교사는 이러한 몇몇 가지의 물건에 흥미를 보이는 것을 보고 딥스는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가 아니라 어떠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어떤 심리학자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딥스는 자유롭게 풀어놓은 상황에서 심리학자와의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게 되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관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심리학자는 어머니와 상담을 가지게 되면서 이러한 딥스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어떠한 가정의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얻은 것이 너무 관심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너무 관심을 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아이에게 너무 큰 관심을 주어서 아이에게는 그것이 사랑과 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압박감으로 다가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기지 않자 아이를 그저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아이가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교육을 할 때 교육관을 아이에게 관심을 주고 최대한 많은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잘 관찰해서 너무 아이의 낯빛이 어둡거나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아이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관을 가지고 직접 가정에까지 가정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또 애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라는 책은 밤교사로 일하는 미즈타니 오타무라는 선생님이 책을 편찬한 책인데요. 이 선생님은 밤 거리에 돌아다니는 아이들, 한마디로 정말 부모님들도 아이를 포기하고 사회에서도 포기한 아이들을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선생님입니다. 저는 저의 선생님이 된다면 목표 중 하나가 꼭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서 나아가는 아이들을 끝까지 뒤에서 밀어주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목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는데, 이 선생님은 한 아이를 어떤 폭주족과 비슷한 그런 조폭 무리 단체에서 빼내왔습니다. 이 빼내온 아이가 다시 그 조폭에 관련이 되자 그 조폭들은 아이를 납치해 가서 납치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 그 연락을 받고 그 아이를 구출하러 갔는데, 그 아이가 그 조폭들이 말하는데 너의 새끼손가락을 주면은 이 아이를 풀어주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새끼손가락을 받쳐가면서 그 아이를 구출했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그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서 좀 더 인식하게 되었고, 그 무거운 책임감을 지면서까지 아이를 끝까지 보살피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교사의 진정한 교사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여기서 제가 인상 깊은 문구가 있는데, 아이들을 자신이 이렇게 꾸준히 일을 끝까지 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배신할 수 없어서이고, 이런 자기마저 아이들을 배신한다면은 그것은 교사로서의 자질을 잃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또한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데에서 발생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는 것으로 이러한 책임감을 끝까지 짊어매고 가는 것이 교사의 목적이고 교사의 목표고 제 교사의 목표이자 교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의 고등학교
고등학교 생활 중에 인상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 세 번은 첫째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둘째는 기억 전달자, 셋째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자면, 먼저 첫 번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경우는 미래 시대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는 미래 시대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인데요. 책 내에서는 레드벨벳과 지하세계가 나눠져서, 레드벨벳 같은 경우는 지상세계입니다. 이 지상세계에는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데, 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오토마타라는 그런 로봇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인간이 살고 있고, 지하 세계에서는 로봇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많이 재생산되어서 거기 안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우리 지금 사람들이 많이 우려했던 그런 인공지능에 관련된 문제가 진짜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이 기계를 만들었을 때 관련된 기계나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이런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한 예시로 복제 인간은 인간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나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어떻게 이름을 붙일 것인가와 같이 이런 정의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 책을 읽었을 때 이런 대량으로 인간 모습을 한 복제 인간과 그런 로봇들과 그런 인간들을 지배하는 그런 로봇들을 과연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인간의 정의는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의를 보았을 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사고 능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런 로봇들 또한 이런 세 가지의 요건에 충족했기 때문에 과연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과거 이제 미래로 넘어갔을 때 기계가 많이 만들어졌을 때 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한 의문점을 풀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과학기술에 관련된 정의를 확실히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가졌을 때 제가 기계를 다루는 직업을 가지게 될 텐데, 이때 이런 기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 전달자라는 책입니다. 이 기억 전달자라는 책은 아주 먼 미래 시대에 지금 인간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평등하고 공평하고 그런 슬픔이라는 감정을 최소한으로 하는 그런 통제된 사회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리 통제가 되었다 해도 누군가는 희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가치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조금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조금이라도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인물들은 바로 사형을 시키고, 그리고 기억 전달자라는 인물을 세워서 사람들의 슬픈 기억들, 불행한 기억들을 다 그들이 기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기억을 남게 만드는데, 과연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이 공동체가 완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덴마크가 행복 지수 1위인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이 생활하는 방식, 그리고 삶의 태도, 이런 덴마크 사람들의 삶의 과정을 보여주는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남의 나라에나 다른 사람의 방식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방식, 우리 나라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고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인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람 같은 경우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의 진로와 연관돼서 말씀드리자면 기계가 만들어졌을 때 무조건 지금 기계가 우리 인간보다 좋은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런 방법들을 무조건 수용하고 이런 편리한 기계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기계를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기계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읽었던 정면에 묻은 책 3권은 뇌의 스위치를 켜다, 그 다음 이해라 교수의 생물학 산책, 그 다음에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 3권이었습니다. 우선 먼저 뇌의 스위치를 켜다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이 책은 제가 어떻게 보면 아직 정확한 진로는 가질 수 없었지만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가장 확실하게 느낌을 줬던 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뇌의 스위치를 켜다라는 책을 읽을 때 처음에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요. 바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절대 없다고 생각할 수 없는 감정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심각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지만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그 앞을 지나가던 어떤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나서 과연 우리 삶의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선 이 책을 계속 읽어봤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그런 이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불치병이었습니다. 감정을 가지지 못하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과연 어떠한 신체 구조의 문제로 이런 질병을 가지게 되었을까 또는 유전적인 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이 문제는 바로 뇌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치매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험감과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현재 아직까지도 불치병으로 남아있고 어떠한 치료 방법을 통해야 이 질병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질병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치매뿐만이 아니라 뇌에 이상이 생긴 질병으로 인해서 감정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뇌라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아직 이 뇌라는 구조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있고 기초 자료도 있지만 치매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또 이런 자폐증 같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한 이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하나의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뇌에 일정한 전류를 흘려서 뇌 구조의 신호를 바꾼 다음에 그 자폐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실험이 제기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런 불치병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조차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뇌의 그러한 응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초적인 신체 구조부터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생각했던 두 번째 책이었는데요. 두 번째 책의 제목은 이라의 생물학 산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생물학에 대한 간단한 기초 지식만을 나열해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초 지식을 통해서 응용되는 과학 기술까지 나열해놓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단순히 지식만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기술을 과학적인 이런 신체에 응용되는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신체의 일부부터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에 적합한 그런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저에게 인상 깊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물론 학교 교과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기초적인 생물학 지식들이었지만 이 지식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어떻게 뇌 과학에 연관 지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책
책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더 다양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영향이 큰 책이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책인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은 저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힐링되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책이 되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읽었을 때는 행복지수가 1위 국가 덴마크를 약간 선망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나라 정말 가고 싶다. 또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러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극적으로는 덴마크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던 그런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덴마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시도와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저는 물론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저만의 행복의 가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회사 속에서의 배려와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서의 배려를 통해 행복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덴마크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제도조차가 저는 배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나중에 이 책을 통해서 배려와 행복을 엮을 수 있었던 이유도 또한 제가 나중에 연구소에서 일을 하게 되든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든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렇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가치일 수도 있고 큰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큰 행복이 되고 저만의 행복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배려를 하면서 어느 환경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책이었습니다.